오늘은 그동안의 6강까지는 AI를 주제로 해서 지금 AI가 등장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강사님들이 분야별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이 한반도가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거죠. 이 북한 문제. 이 북한 문제가 평화스러울 때는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커지만 이것이 또 긴장되고 또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하면 또 다시 큰 변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신 강사님은 MBC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한 우물을 파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그 죽음부터 그 다음 그 김정은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그 북한과 남한 간의 그다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이분만큼 꿰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분을 걸어다니는 북한 전문가, 백과사전, 북한 백과사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현대사의 역사의 구비부위마다 항상 특별 방송에 등장하셔서 혹은 아니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도하셨던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저하고도 MBC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같이 그 특별 생방송 김일성 사망과 같은 그런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었을 때 같이 보도를 하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경험이 주는 미래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전쟁과 평화 오늘의 7강 특강 해주실 김현경 전 MBC 북한 전문 기자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 또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제가 북한 전문 기자가 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 제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1976년입니다. 내가 만으로 12살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이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나요? 약간 공포스러웠던 일이라든지. 뭐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세월호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치. 그 트라우마죠, 여러분 세대. 그때는 천안함 사건. 그쵸.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날은 제가 그날 그 상황, 내가 있었던 공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혹은 판문점 북괴군 도끼 만행 사건. 옛날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는데 북괴군, 옛날에 북괴라고 그랬죠. 판문점서 미군 장교 2명 참살. 도끼와 곡괭이를 휘두르며 정말 만행했대요. 백주의 만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그 8월 18일, 8.18 그러면 우리는 이제 8.18로 다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8월 18일에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때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과 북의 경계가 있기는 있었지만 남쪽이 이제 유엔군이죠. 남쪽 군은 없었고 이제 그 남쪽 군대도 남한 군대도 유엔사의 모자를 쓰고 들어갑니다. 유엔군 측과 그다음에 그 북한 측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800m의 직경 속에서는. 그래서 그게 JSA 들어보셨죠? JSA가 공동, 조인트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JSA,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유엔군을 총괄하던 미국 쪽에서
미루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경계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치기를 하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북한군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 이제 그걸 미군이 이제 절단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한 건 아니고 한국의 노무자를 동원을 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군들이 30여 명이 몰려오더니 손에 도끼, 몽둥이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좀 약간 번쩍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 JSA에서 여기 이게 그 보니파스 대위가 여기 밑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도끼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베렛 중위가 결국 이 사람도 희생이 됩니다. 그 외에 한국군과 미군들도 몇 명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생각을 해봐요. 미군이 전쟁 끝났는데 여기에서 북한군이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군도 즉각 경계태세에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미군은 데프콘 3 전시 체제 전환 준비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일, 그러니까 8.18이었고 며칠 후에 그럼 어떻게 북한에 보복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확전을 시키지 않지만 이거를 갖다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미루나무 절단을 해버리기로 합니다. 그냥 가지치는 게 아니라 미루나무를 아예 북한군들 보는 앞에서 절단을 하고 나머지 나무 몇 개도 그냥 베어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무 베는 걸로 끝나는 게 과연 이게 비례에 맞는 대응인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복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경고를 합니다. The CIA themselves considered the axe murder incident pre-planned, and American forces were increased to DEFCON 3 on August 19th as a result. While the entire area was on high alert, the US decided an overwhelming show of force, one that would chasten North Korea but not further escalate tension, would be the best response. Operation Paul Bunyan was the result. On August 21st, a convoy of 23 American and South Korean vehicles arrived at the tree with chainsaws. Also involved were a team of 110 troops with M16 rifles and M79 grenade launchers, 27 helicopters, 3 B-52 bombers, the aircraft carrier, USS Midway, moved just offshore, and nuclear-capable strategic bombers circling overhead. After 42 minutes, the poplar tree came down. A memorial plaque was placed at the area in 1987, and an axe.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때 당시에 미루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해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20대의 헬기, 코브라 공격용 헬기, 거기다가 한국군 F-5 전투기, 그다음에 B-52 폭격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다가 무장한 핵무기, 핵폭탄도 실어 나를 수 있는 F-111 전투 폭격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봤지만은 몇 명, 그 엄청난 부대가 동원되고 후방에 한국군을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차량들, 전투 동원 태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외교 전문 기자였던 돈 오버더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6.25 이후 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저항하면 곧바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장된 동원 무력이 세계 3차 대전을 치를 만큼 동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그날 어디 있었냐면은 육군 26사단 관사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26사단은 최전방은 아닌데요. 의정부 북쪽 이쪽에 이제 있거든요. 양주 쪽에. 근데 그날 방학되어서 이제 관사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사에 그때는 숙소 당번병들이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전투 동원 태세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는 이제 장교들이 이게 천으로 된 모자를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완전히 전투화도 제대로 신고 그러고선 딱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잠깐 오신 거죠. 그때 저희 3남매가 있어요. 저랑 동생들 한 번씩 안고 군화를 딱 동여매면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공포가 어쩌면 이게 아버지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우리가 전쟁이 나는 건가? 하는 공포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말도 꺼내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거기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군화끈을 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엄마가 37살, 저 12살, 동생이 8살, 9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맨맨 돌아서 제가 이제 40살이 좀 넘은 시점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날 내가 이게 기억나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유, 그거 너 별걸 다 기억을 하고 있네 하면서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날 1968년 1월 21일 여러분 혹시 이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이거에 8.18 도끼 사건하고 이거 김신조 사건 다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때 당시에 그 김신조 일당이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와가지고는 뭐 민간인도 살해를 했고 실제로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하죠. 요인 암살 목표를 띄고 게릴라들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때 21명 중에 29명이 사살이 되었고 한 사람은 도주를 했고 한 사람이 투항을 했고 그 사람이 유명한 김신조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요때가 제가 4살. 동생이 2살, 그 다음에 2개월, 3남매가. 이때 아버지 말씀이 이게 누구냐면은요, 최규식 경무관이라고 요게 청와대 바로 뒤에 부암동 올라가는 언덕길에 경복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경복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이 당시에 종로경찰서장이셨는데 이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게릴라 일행과 맞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순직을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때 수도경비사령부, 지금 이제 수방사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출동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너 거기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래 갑자기 출동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신고받은 곳으로 이제 간 거죠. 아버지 말씀이 그때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찰이 아니라 군인 누구라도 갔으면 여기는 100%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죽다 살아났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최규식 경무관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나의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던가? 4살, 2살, 2개월 이 3남매를 데리고 저희 엄마는 참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남북의 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나 정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나의 생태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 집에 항상 군가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가를 되게 많이 불렀었고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군인 하나 사람 하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간인을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고 군인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친숙했는데 이게 혹시 땅굴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여기는 뭐냐면 그 북한이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침용 지하 땅굴을 팝니다.
지하 땅굴이 넓은 데는 한 4열 정도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 땅굴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그 땅굴을 통해서 은신을 했거든요.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방 침투를 하는 거예요. 6.25 때 전면전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해서 38선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더 이상 그런 전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 양쪽 다 이제 전쟁 불사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한 게 북한이 대남 침투용 땅굴이었습니다. 이게요, 그 땅굴을 시추하는 데서 나온, 제가 오늘 집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 자료를 하다가 저희 집에 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한번 볼래요? 제3땅굴 시추석. 이게 뭐냐면, 여기 좀 밖에 조심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땅굴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은 어디서 갑자기 땅에서 수증기가 뽁뽁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때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땅굴이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파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굴의 존재가 밝혀지면은 여기에서 시추공을 암석, 안반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시추공을 파서 이제 그 땅굴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추를 했던, 땅굴 발견을 하면서 시추를 했던 그 땅굴로 연결되는 그 시추공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저희 집에 요거 말고 제4땅굴 게 있는데 그 밑에 기념판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이게 그냥 전쟁,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총력 안보를 해야 돼. 우리는 정말 충성을 해야 돼.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전우여 잘 자라. 전우여 잘 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뒤에 봐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뒤에 애들이 있네, 여자애들이. 이거 뭔지 아세요? 저는 몸이 기억하는데.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놀이를 할 때 하던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보면 전우의 시체를, 이거 지금 아직도 기억해요. 하도 그걸 불러가지고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 군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정말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던, 그게 6.25 때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아니면 그때 무찌르자 오랑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막 그 쳐들어왔었던 그때.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대한남아 가는 길 초계로구나. 전 지금도 다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것도 동작이 기억이 나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고생들 교련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가 군대 편제예요.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은 1, 2, 3학년을 총괄해가지고 학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회장 같은, 요즘 학생회장이죠. 연대장. 학년에 장이 있어요. 학년장이 대대장. 한 반이 소대. 두 반을 합치면 중대. 여학생들은 간호병. 남학생들은 모형 소총으로 해가지고는 소총하고 각개전투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제식훈련은 다 해요. 격리하고 분열하고 하는 거를 다 합니다. 머리에 띠 두르고 여기 배낭, 구급 배낭이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그때 배운 게 전시에 부목대구, 그다음에 들것은 어떻게 드는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때 붕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실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할 때 팔에 부목 같은 걸 참 잘 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시험을 봤냐? 교련 시험에 인마 살상용 그 화학가스, 이게 수포 살상제냐 아니면 신경 살상제냐. 그래가지고 1입방미터, 좀 1세제곱미터당 몇 미리가 얼마나 들어가면 이게 치사량이 되느냐. 이런 경우에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화생방도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체력 검사를 하면은 고무로 만든 모형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 수류탄이요, 중량이 수류탄 실물 중량하고 같은데 그냥 고무로 그 무게를 맞춘 거예요. 모형, 거기다가 안에다가 철심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어린 여자애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무찌르자 공산당
지금 보면은 이게 참 감수성이나 이 동심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그게 놀이였어요. 교련? 학교에서 이런 식의 뭐 사람들 뭐 리본을 달아주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무슨 리본을 달아주고 뭐 있어요. 그 분류하는 환자 분류법.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수류탄에서 공으로 바뀝니다. 공 던지기로. 이게 멀리 던지기를 측정하는 방식이. 그제서야 우리가 수류탄을 던진 게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감수성 자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섬뜩하다라고 하는 이거 어느 쇼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죠. 이거를 놓고서 섬뜩하다라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평균적인 감각이 되지만 그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프랑스와 제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쟁의 세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게 한국말로는 전쟁 영원한 굴레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폭력이 폭발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다. 이 폭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지만 이게 폭력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공포로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해한다는 건 뭐다? 폭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납득되고 이해가 되는 단계라는 걸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참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늘 신고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또리장군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만화책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사회가 발전해서. 하지만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북한. 북한은 어린아이들이 적개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정년 퇴직을 하기 전에 우리 후배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헌정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 전문 기자 시조새라고 불렀어요. 시조새 북한 전문 기자 김연경의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01년에 평양공항에 갔을 그 앞에서 리포팅을 할 때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북한이 최근에는 그 평양공항이 이렇게 트랩을 내려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통로가 생겼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샷은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1986년 11월에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가 졸업 예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나운서로 있다가 1989년부터 통일전망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북한 전문기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독특한 경로가 된 거죠. 저는 이제 방송사 최초의 북한 전문기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래 했어요.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 경로는 되게 독특했어요. 당시 저는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은 88 올림픽을 앞두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사 동기가 아나운서만 15명을 뽑았어요. 100대 1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00대 1이에요. 기본 1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턱걸이에서 저는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나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취직을 해서 돈을 한 2년 빡세게 벌어서 유학을 갈 거야.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그럼 방송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MBC가 시험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때 이제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막 굉장히 그 입사 시험들을 당겨가지고 10월에 입사 시험을 봤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덜커덕 붙어버렸네? 재수없죠. 근데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방송이 재밌는 거예요. 유학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의 천직이야. 나 여기서 정년퇴직할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는 과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나운서라면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뉴스도 하고 리포터도 참 많이 했어요. 생방송도 많이 하고 라디오도 당연히 하죠. 뭐 라디오 DJ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1989년도에 이제 출산휴가를 마치고 딱 왔는데 그때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북한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여자 MC가 동기인데 결혼을 하면서 그 남편 따라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대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좋겠어요. 여자 아나운서가, 또 어린 여자 아나운서가 재미없는 북한 얘기를 한다는 게 재미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기자 여자 선배가 있는데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라디오 북한 프로그램도 제가 또 대타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전 또 하면은 제 지금 별명 중에 하나가 김긍정 여사. 그래가지고 약간 그 상황을 좀 좋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가면은 신문이나 이런 게 다 스크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상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문을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펜으로 형광펜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라디오는 제가 직접 원고를 써야 됐고,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앵커멘트 가끔씩 제가 쓰게끔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하나씩 둘씩 하다가 5년이 된 거예요. 1994년이 됐습니다. 1994년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일성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86년에 입사했으니까 아나운서 8년 차가 되는 거죠. 아나운서 8년 차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애는 둘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이 쇼 스타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쇼나 교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들어가기 2년 전까지 여성 아나운서들은 결혼하면 그만둔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갔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어요. 많이 뽑을 때 들어갔고 결혼 각서가 없어진 시절에 결혼을 하고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히 방법도 모르고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내가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 조금 진로 고민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1994년 7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통일전망대 텔레비전 녹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녹화를 했던 남자 앵커가 누구였냐면 지금 통일부 장관 하고 계시고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는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세요. 통일부 장관 지금 2번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 남자 앵커, 제가 여자 앵커인 거예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그때 빨리 우리 단파 라디오를 들으러 간 거예요. 그때는 북한 단파 라디오 원래 간첩들만 듣는 건데 북한 방송을 듣기 위해서 단파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이제 그 구석에다가 저희 놔뒀었거든요. 그 검사 필증 딱 받아가지고는 보안 검사 딱 받은 걸. 그날 북한이 중대방송 예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중대방송을 뭘 할 거냐. 사실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혹시 취소한다는 거 아니야? 이놈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 앞에 앉았어요. 근데 뭐였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하게 쭉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해. 사망.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뉴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도국이 뒤집어졌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야, 이걸 뉴스 특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동영 앵커가 통일부 출입기자여가지고는 일단 전화기를 잡고 보도국에 딱 앉았어요. 그 옆에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노트북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때 뉴스는 어디로 들어오면은 내외통신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 매체께 팩시밀리로 들어와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연합뉴스라고 하는 게 띠리리릭 하면서 이 티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점이 찍혀가는 거예요. 뚜두두둑 하면서 이제 이게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롤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북한 소식을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반응은 어떠냐, 북한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느냐, 지금 뭐 정부 반응은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날 퇴근을 못 하고서 그날 그 자리부터 제가 보도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저는 계속 북한 뉴스를 한 5년 동안 봐왔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읽고 뭐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사람이 5년 동안 북한 뉴스를 봤으면 조금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그 보면서 이게 조금 뉴스가 될 만한 거다 이러면은 이제 계속 생방송하고 있는 선배한테 이거를 뜯어가지고 그때는 자루 뜯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자루 뜯어가지고는 이렇게 옆에다가 포스트잇이 어디 있어요. 그 견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티커인데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를 붙이고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이제 옆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부터 파견 근무해라. 뉴스 특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라. 하면서 그때부터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2달 뒤에 그러지 말고 보도국으로 와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기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하다가 기자가 된 사례들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아나운서에서 기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북한 문제라고 하는 저의 그 뭐 나름의 그때까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제가 모아왔던 스크랩북 같은 거를 이제 계속해가지고 기획기사도 좀 그걸 가지고서 쓸 수도 있게 되고 아나운서였지만 그 뉴스데스크 리포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년 퇴직까지 총 38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30년 동안을 북한 담당 기자로 살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산업의 수명이 30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없어지죠. 예.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 한 곳에 뭐 뼈를 묻는다, 한 우물만 판다 이게 가능했었죠. 하지만 미디어 환경은 그때부터 저 퇴직할 때까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트 프린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형태였거든요. 그 전에는 컴퓨터가 아예 없고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손으로 써가지고는 이 내장 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이제 밖에서 기자들 나가 있는 사람의 그 선배들이 그 기사를 부릅니다. 전화로. 그러면은 뭐 오늘 교통사고가 이제 났어요. 그러면은 뭐 35살 김갑동 씨가 김갑동이요? 아니 김각동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받아쓰고 막 손으로 쓰던 그런 시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로의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뭐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뭐 아나운서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기자로 옮겨갈 때 그 당시에 저희 실장님이 네가 2년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밖에서 저는 보도국과 늘 같이 생활을 했는데 막상 가서 내가 기자 생활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울며 버텨냈는데 뭐 재미있었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참 운이 좋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젊은 날의 저를 돌이켜서 보면은 꼭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다 그랬으면은 이 얘기는 꼭 좀 해주고 싶었어요. 스탠포드대 심리학부 교수인 존 크럼볼츠 교수의 책 공저입니다. 이 행운이라는 건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의 결정적 기회의 80%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를 갔지만 내가 거기 갔는지도 모르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뭐 이랬던 그 과정들이 평생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요, 원래 테니스 특기생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테니스 감독이 그것도 과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치가 너 심리학과가 해가지고 심리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랬는데 이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상담의 결과 우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된 거다. 결과론적으로 그냥 찾아오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한 게 호기심, 뭐 인내심, 지속, 뭐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호기심은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봐야 돼요. 인내심은 없는데 뭐 하면은 지속은 해요. 미용실도 지금 40년째 같은 분한테 다니고 있어요. 유연성, 낙관성, 그다음에 위험 감수 같은 경우 위험 감수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만 이게 위험인지 뭔지 따지고 싶어 하질 않는 거는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피해가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을 활용해라. 행동으로 운을 만들어라. 일단 깔짝깔짝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선택의 길을 열어둬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빨리 실패하고 더 자주 실패를 해라. 우리는 지금 사실 한국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가 누가 틀리나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학교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끔 문제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 정답을 못 맞추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제가 지금 학부 강의는 이제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대학원 강의랑 달랐던 게 학생들이 이게 틀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많이 틀려야 돼요. 내가 빨리 틀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틀리는 거 너무 싫어했죠. 회사에서도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가 자주 실패하기, 성공을 만드는 작은 행동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게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을 찾고 완벽한 계획을 해서는 그런 것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완벽한 협상 있을 수 없어요. 불완전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성해내는 게 사회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든 그것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게 하는 하나의 섭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다니다 보면은 작은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많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젊었을 때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집 부리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때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걸 내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인정하고.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 보면은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으려면 세상이 틀려야지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정말 이상한 길에 들어서거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실수를 그냥 남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들키면 할 수 없고요. 들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그걸 잊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를 키운 거는 많은 부분들이 성공의 기억도 있지만 실패를 했던, 실수를 했던 것들을 내가 데이터로 쌓아놓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자산이 되더라는 거죠. 구글 예전에 보면은 100개 중에서 99개가 실패하고 하나가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99번 실패해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북한 전문 기자로서 나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부서였어요. 북한부가. 북한부에 어쩌다 한번 오겠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들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북한 문제를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정치부를 가는 그런 그 중간 단계로서 거기를 한번 거쳐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직 혹은 뭐 약간 이렇게 비인기 부서에서 그냥 나는 뼈를 묻겠다. 난 여기가 재밌어요 하고 있었던 것. 바로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블루오션이 됐던 것 같아요. 북한 문제 블루오션 아닙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시장은 접어요.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그것이 틈새 시장이었고 퍼스널 블루오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중꺽마. 그쵸? 중꺽마.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여기에 웬만하면 꺾이지 않으면 좋죠. 중꺽꺽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꺾일 때 잘 꺾이는 마음. 제일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꺾일 수 있을 때 잘 꺾이고 휠 수 있을 때 잘 휘면서 다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고 또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게 제 인생이 굉장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24년에 정년퇴직 퇴임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출세를 해서도 아니고 여기 온 분 중에서 보면은 뭐 다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내가 가도 되나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게 정년퇴임식이었어요. 돌아보면은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 88 서울올림픽 그때 국제방송센터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통일한반대 할 때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뭐 그 뉴스를 전했겠죠. 그 다음에 유엔 동시가입하고 그 미소 냉전이 해체되던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그 뉴스 그때 대타였지만 앵커를 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판문점 갔었어요. 금강산 갔었어요. 평양 다 합해가지고는 제가 방북 취재 경험이 25번이에요. 마지막으로 간 게 2018년에만 3번을 다녀왔어요. 김정은도 만났어요. 예. 그는 나를 못 만났지만 저는 그를 만났어요. 생현대사에서 정지영 명예회장, 이것도 꼭꼬무에 나오는 것 같아. 정지영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의 정의선 지금 회장의 할아버지예요. 정의선 부회장의 할아버지. 그 분이 현대창업주예요. 이분이 자기 고향 금강산 근처의 통천에 때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는 소떼 방북을 하는 엄청난 1,000마리가 납니다. 처음에 501마리, 두 번째 500마리에 두 차례에 나눠서 1,000마리를 보내는 엄청난 장관. 저 6시간 동안 생방송, 중계방송 했습니다. 금강산 첫 관광선이 북한에 출항을 할 때 제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 제가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했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2002년 연평해전. 이때 뉴스 속보도 또 제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출입기자가 휴가 가는 바람에 통일부 출입기자가 가서 대타로 가가지고 여기서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우리 병사들이 전사한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장례 초상 2번 치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했어요. 일대.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어요. 그리고선 김정은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김주애가 등장하는 것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그때 우리 박영순 장관님이 앵커하시고 제가 패널 들어가가지고 같이 더운 임진각 가설 스튜디오에서 부채질하면서 땀 찔찔 흘리면서 2박 3일 방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남북정상회담 1차예요. 2차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때 3번 했어요. 5번 남북정상회담에 패널을 다 했습니다. 생방송 특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이 만난 게 3차례예요. 2018년 싱가포르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그리고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나는 이 생방송 뉴스 특보를 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있다는 거, 현대사의 큰 역사로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은 젊은 분들은 경험을 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미슐랭 1년 동안 갯돈을 부어서 나가서 미슐랭 한번 먹어볼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여행도 하고 돈을 모아서 뭐 어떤 체험들을 하고, 저는 참으로 행복하게도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2001년도에 평양 취재를 갔었거든요. 근데 2000년에 북한의 그 아들이 70이 넘었는데 와서 90살 된 엄마를 만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애틋한 사연이었어요. 그러고선 헤어졌죠? 제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평양을 가서 그때 헤어졌던 이 아들을 만난 거예요. 김일성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점잖고 애절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절에 얹혀 사셨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그때 헤어진, 그래 서울대까지 보냈던 고생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떠내고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이 아들도 마음에 한이 됐겠죠. 그때 가서 영상 인터뷰를 따고 제 노트를 찢어가지고 편지를 쓰시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부산에 계시던 어머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내가 기자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경험들과 짜릿함과 사명감과 부담감과 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은 사양 산업이지요. 그리고 방송 기자도 인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식의 저널리즘을 경험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북한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북한 하면은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북한을 떠올릴 때 그냥 느낌적 느낌.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 답일까? 생각하기도 싫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해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떨 땐 화도 나고 뭐 어떨 땐 짠하기도 하고 뭐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이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북한 보이부 사람이었는데 현경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쪽에서는 통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북한 문제 하는 걸 통일 사업을 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소명인데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한반도 남과 북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이 뭐냐 되게 복잡해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 대한민국. 요즘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세요? 왜?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한반도와 부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러면은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건 남북한을 우리 헌법에 따르면 남북한을 총괄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휴전선 남쪽과 북쪽이 있어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남한이라는 말을 쓰면 마치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어색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해진 거예요. 이 모순이에요. 자,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는 그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은 옛날 해방될 때 없었던 양강도, 나선특별시, 평양직할시, 자강도, 평안북도 이런 식으로 북한의 지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북 5도지사 있는 거 아세요? 차관급으로 이북 5도지사 있어요. 황해도지사. 해방 당시에 있었던 그 지명 그대로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북지사, 함남지사, 함북지사. 헷갈리죠? 근데 요 앞에 있었던 요 자료 화면도 국가 지도집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나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는 이 모순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할 때 미수복지구, 그 뭐냐면 회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개념. 아니면 반국가 단체는 뭐냐면은 이 미수복지구인 대한민국 영토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있는 집단이야. 근데 여긴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보는 법도 있고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북괴, 이게 뭐냐면 원래 괴뢰라고 하는 거는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는 뭔가요? 줄을 매달고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괴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북한, 남한이라고 불러요. 그건 아까 설명했던 대로예요. 북한은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불렀었어요. 과거형이 막 들어갔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공화국 북방부.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반부, 남반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북측, 남측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은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귀측, 그러니까 너네 편, 우리 편. 그래서 회담을 나가면 북측, 남측 이렇게 불러요. 동포다, 한민족이다, 통일의 대상이다, 다른 나라다. 통일과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 정책, 남북관계 기본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 자, 하지만 또 복잡한 게 있어요.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대한적 십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혈액권.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철원군, 북한 전 지역인데 백두산 지역만 제외해요. 여기에 1박 이상 숙박을 한 사람은 1년 동안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분 헌혈만 할 수 있어요. 군부대 있었던 사람들 헌혈할 수가 없어요. 왜? 모기가 휴전선을 넘나들어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강도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발견되는 말라리아의 80~90%가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철원군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액 부족 사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헌혈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대로면은 이제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은 서울의 강북 지역까지도 말라리아가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말라리아랑은 달라서 아프리카 쪽은 말라리아 걸려가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잠복기가 길고 잘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환자가 하면은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이 이 수혈을 받으면은 치명적이겠죠. 이게 남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임진강, 남북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임진강의 북쪽에서 홍수가 나게 되면은 북한이 댐을 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죽게 돼요.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한 별개의 국가예요. 국제회의에 따로따로, 국제경기에 각각의 국가로 참여를 해요. 적대적으로 군사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 좌파야, 우파야, 너 구야, 뭐야, 뭐 보수야, 뭐 이렇게 나눠지고 대결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성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 패전 처리를 위한 두 점령국가 미국과 소련 간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연안군 최고사령부 일반명령에 따르면은 만주와 38도선, 고비 38도선 이하는 소련군이, 그 이하는 미군이 뭐를 한다?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 이게 한반도 분단의 시초고 이렇게 38선이 그어집니다. 허무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분정을 하다가 1948년도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미군이 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 막스와 레닌이고요. 가운데는 김일성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냉전의 가장 치열한 냉전이 막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냉전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냉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미국 문화 그리고 북한은 소련식 체제가 시스템이 이식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6.25 전쟁. 6.25 전쟁 이게 이제 정부 그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8.18 도끼 사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총격이 일어나봤죠. 1984년에도 총격전이 일어나요. 판문점에서 그때 또 사람이 사망하는데 그때는 북한 쪽으로 견학을 왔던 소련 유학생이 북한 쪽에서 경계선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북한이 총격을 하고 여기에 맞아서 우리 군인이 그러니까 튀는 그 유탄에 맞아가지고는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뭐 무장간첩 사건 96년 9월 이 정동진의 강릉 그쪽에 침투한 무장간첩 사건 아우 저는 거기 취재 갔다가 무서워서 혼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북 교류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금연상 관광 이런 배를 타고 가가지고는 11년간 거의 11년간 195만 명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마을 하나가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 여기 남한 그 뭐라 그럴까? 뭐 북한 지역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북한 지역에 우리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변했고 저는 집에서 우리 자가용을 타고 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금강산으로 간 그런 적도 있었고 내금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여기는 식당이고 여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는 매일매일 차량이 다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개성으로 가는 그 물건을 싣고 오는 원부자재를 싣고 가는 트럭들의 행렬이 있었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005년에 제가 다큐 만들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경복궁 이쪽에 가면은 현대아산 거기에 통근버스가 있었어요. 개성 가는 통근버스가. 대전 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내면은 여기에서 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방북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성 가는 분 타요. 너무 지금 약간 SF 영화 보는 그런 느낌 아니세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액, 북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은 생산액은 5억 달러가 넘었었고요. 2015년 현재. 그 다음에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접촉이 이루어졌던 거죠. 북한이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쪽 그 공단과 일하고 병원도 남쪽 가가지고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 협력병원이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접촉 공간을 격퇴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0년에 개성공단 폭파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전에 2015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우리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시설이니까 놔둬라 했는데 북한이 그럴 리가 있나요? 금강산도 우리가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때 그 우리 관광객이 사망을 했거든요. 북한군이 자기네 그 탈북자인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관광객이 사망을 했는데 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2008년. 개성공단 폐쇄된 건 2015년. 결국은 북한이 2020년에 접촉 공간을 격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퍼주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들어간 돈들이 북한의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접촉 자체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본 거예요. 북한이 그 수령님만 보고 북한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맨날 그걸 불러요. 그런데 내 나라 제일로 안 좋은 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접촉 공간, 이게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본 거죠. 그래야 접촉 공간을 폐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두 국가, 적대적인 두 국가다.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무장이에요. 이거 작년 10월 북한 열병식인데요.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는 이게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괌,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슬, 이게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색탄도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 정말 많이 지금 이제는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쏘려면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핵실험을 6번 했어요. 이미. 7차 핵실험?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한 단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탄두 보유 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나 그 서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완전히 조립된 핵탄두는 50기 이상이다. 미사일에 완전히 그 탑재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핵탄두를 9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작년까지의 평가인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됐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란과 완전히 다른 측면에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북한은 왜 핵무기에 집착을 하고 어디서 무슨 자원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핵무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일까?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여기 보면 1953년부터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어요. 여기 이거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모습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은 미국이 일본에 2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을까? 원자폭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앞당긴 거는 100%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일본은 기울었었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갔고 희생이 좀 더 많았지만은 결국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미국은 11월쯤에 상륙작전을 할 계획이었고 무엇보다 소련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소련이 참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소련이 이쪽 사할린 그쪽으로 넘어가지고는 일본 열도로 오게 되면은 일본은 공포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천황제조차 유지를 못하고 공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그 덴노가 무조건 항복 방송을 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하면 한 41년 되는 거예요. 이 41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1945년 당시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통계를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 여자 45년, 남자 42.5세. 41년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20살이면 결혼해요. 2세대가 지난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정말 이 독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정말 희한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렸다라는 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강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직접 바로 옆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방 전에 일본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원료를 구하려고 했어요.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거기에 쓰는 거고 우라늄 광산이 북한에 굉장히 많아요. 우라늄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소련도 핵개발 경쟁을 벌였죠, 미국과. 그러면서 소련도 초기 핵개발 과정에서 북한의 자원에 눈독을 들였어요.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자, 북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일사후퇴 알죠? 1950년 6월에 우리가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곧바로 대전이 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9월에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보급로와 이걸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을 해요. 다 별거 다, 군대 갔다 왔어요? 훌륭하네. 지금 보니까 거의 정신교육, 받은 엄청나. 지금 여기서 막 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10월 1일이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요. 38선. 38선을, 처음에 38선이 있었다 그랬죠. 북위 38도선이에요. 거기를 진격을 해가지고는 밀고 올라가던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에 이제 드디어 평양을 진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이 돼요. 왜? 중국 공산군이 엄청난 숫자가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중국은 일단 우리 군이 원상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양을까지 진격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몰고 오면서 그 당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군들이 추위로 엄청나게 죽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장전호 전투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밀려오면서 51년에 일사후퇴라는 거에서 다시 서울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휴전선에서 교착 국면이 일어나게 되는 게 3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메가더, 그때도 핵무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초창기에 북한에 핵무기를 쓰자. 그러다가 중공군이 들어오니까는 만주 쪽에다 수십 발의 핵무기를 터뜨려서 그쪽을 완전히 방사능 오염벨트를 만들어 버리자. 계속 핵무기를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관계없는 거죠. 예,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메가더 장군을 위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핵폭탄을 썼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메가더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무당들이 있다고 그래요. 장군 모시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미국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 미국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면서 위력을 입증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무기. 핵 경쟁을 벌이면서도 써서는 안 되는 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예요. 이거를 쓰면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추얼, 확증, 완전히 affirm 되는. 그 다음에 그 파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드예요, 그게. 미친 짓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메가더 장군을 자른 다음에 문민이 어떻게 군을 통제해야 되느냐가 미국 내에서는 민주적 통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도 북한도 초창기부터 이 핵이라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그다음에 핵이라는 게 게임 체인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일찌감치 핵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빨리 넘어가면은 비핵화,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시도하다가 미국에 걸려가지고는 실패하고 지금까지도 핵물질 자체 아무것도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핵화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였어요.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이제 사실은 소련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통제를 했어요. 1950년대에는 김일성 정권이 소련에 의해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 있죠? 그때 나온 거예요. 북한이 1956년도에 스탈린 사망 후에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 당시에 노선 변화를 일으켰는데 스탈린 키즈라고 하는 그 김일성의 노선과 달랐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축출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북한은 소련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절박함들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승만 정부도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도 미군이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미군이 핵 우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넘어가게 됐지만 북한은 몰래 핵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제하던 게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1986년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이 통제할 수 있는 원심력을 90력의 원심력이 좌우가 원심력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던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폭탄용 핵물질을 만드는 것들이 포함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북한 영변을 폭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변이라는 데가 나중에 여기서 핵물질 제조 공장이 될 텐데 지금 초장에 여기를 폭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내에서 실제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은 최대 20만 명이 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은 1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북한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서울은요. 핵무기 없어도 돼요. 정밀도 없어도 돼요. 그냥 아무 데나 폭탄 부으면은 여기 도시가스, 저기 주유소 되게 밀집하에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 뭐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뭐 핵무기가 터져도 뭐 아파트 밑에 가가지고 뭐 숙이고 있으면 산다. 뭐 그때 북한을 폭격했어야 된다. 몇 명 죽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생생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때 사재기가 일어났거든요. 라면이 다 동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그 워싱턴에 출장 중이었는데 맨날 전화해서 지금 전쟁 난다는데 어떻게 됐냐. AFKN에 뭐가 나왔냐면은 미군들 가족들 대피하는 공지, 훈련 공지가 계속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거가 우리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부가 미군한테 그 AFKN이라는 게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그 자막으로 공지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 민간인들도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평하게 할 수밖에 없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전쟁이 나면 화학무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 방독면을 찾았대요. 방독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는 북한이 핵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을 했던 건데 그게 7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김일성이 7월 8일에 사망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근데 이 협상 결국은 실패했죠. 하지만 8년 동안 북한은 플루토늄 핵원료 그때는 플루토늄 핵이었어요. 단 1g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핵 합의의 대가로 그때 당시 IAEA가 CCTV를 달아놨었어요. 단 1g도 생산하지 못했어요. 8년 동안 성공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물질 생산이 금지가 됐었어요. 정말 그거는 엄청난 성과였었죠. 그러다가 2002년에 미국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발전소도 지어주고 기름도 주는 이 나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테러범들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때 플루토늄이라고 그랬어요. 핵무기가. 우라늄을 농축을 해요. 우라늄 농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합의를 위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서 이 제네바 합의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자기네들이 주기로 한 거를. 자, 북한은 당황했겠죠. 반발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플루토늄 가공 공장을 돌립니다. 그때부터 1년에 한두 개씩이 나옵니다. 핵탄두가. 그 다음에 우라늄 몰래 숨어서 그때 당시가 우라늄 농축 시설용 알루미늄 강관을 수입하는 게 포착이 걸린 거거든요. 북한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때는 계획을 위해서 이게 장비를 위해서 알루미늄 같은 재료를 모으는 단계였는데 이제부터 걸릴 것도 없는 거예요. 대놓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6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다 완공을 해가지고 미국 과학자 지그프리트 테커 박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봐 너희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었어. 잘 쓸게. 보여줍니다. 보여준 이유는 자랑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핵협상하자. 대신에 비용이 올라갔어. 이런 거였던 거죠.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돼서 2018년에는 핵실험장을 폭발을 하고 북미 회담 바로 직전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을 포기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미국은 스몰 딜로는 안 된다. 우리는 빅딜을 하겠다. 이러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어도 다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운명이라는 게 그런 게 2020년에 뭐가 왔나요? 코로나. 북한은 완전 봉쇄를 했고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중단이 됐죠?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북한은 전략의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은 미국 일극 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대북 제재에 러시아도 동참을 했고 중국도 동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된 상황에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제재에 반대하는 국제 공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북한군 이제는 미국 안 믿고 파병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군수 수출, 에너지, 무기 획득, 거기에 가서 현대전, 드론전 다 경험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국력이 훨씬 더 낮은데 잘 저항해? 약소국이 저항하는 그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거기서 핵무기 창고였어요. 소련 시절에. 1994년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합의했다고 그랬죠? 그 해에 똑같은 해에 94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핵합의를 해가지고는 우크라이나 핵을 다 포기를 합니다. 안전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할 효용성이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마두로 체포되는 거 봤어요. 하메네이 공습하는 거 봤어요. 왼쪽이 이게 클린턴 대통령, 옐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 수상 이렇게 합의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일이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정세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외에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 증강하고 실전하고 고도화를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공존과 대결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랍니다. 핵협상이 가능할까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합의 자체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과거에는 대미 협상을 하면은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전쟁 준비가 전쟁 도발로 이어질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북한이 당장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자기네들도 부담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핵은 자기네들을 억제하는 수단이자 위력을 과시하되 경제 발전을 위한 보장 수단으로서의 핵인 거고, 미국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중 패권 구도가 달라지고 대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를 원해요. 우리는 어떻죠? 정세하고 안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평화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국방 전략 거기에 맞게 수립을 해야 하지만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전쟁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거나 안보 환경, 신뢰가 떨어졌을 때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 피해는 우리는 정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위기의 시대지만은 잠정적으로 당사자들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자율형 살상 무기예요. 이란 전쟁에서 봤죠. 이게 자율형 살상 무기라는 거는 AI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판단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 판단의 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국제 인공지능 공동 컨퍼런스에서 자율무기는 제3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화약이 1, 핵무기가 2의 혁명. 이 AI의 무기화가 제3의 혁명인데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핵무기나 생물무기를 금지했듯이 AI 기반 자율살상무기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최근까지도 이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통제 시스템.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 핵무기 관제센터의 당직장교였어요. 그런데 1983년도에 당직을 서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5개가 소련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보가 뜬 거예요. 매뉴얼대로란 바로 보고하고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전쟁에는 핵전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23분의 판단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이 사람이 지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햇빛이 반사된 거였어요. 위성에 발사된 햇빛을 이거를 첩보위성이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규정대로 즉각 보고를 하고 매뉴얼대로 먼저 날렸다면 미국도 똑같이 하는 거고 결국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 사람
있었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AI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만약에 개입했다 그러면 오류라 그러면은 1초, 2초, 3초 만에 많은 상황이 끝났지만 이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었던 거죠. 지금 훨씬 더 위험해진 상황이 된 거죠. 화생방, 생물학, 화학무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메셀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 아주 세계적인 생물학자였어요. 젊었을 때 젊은이가 생물무기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베트남전 고엽제 사용 중단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걸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왜 위험하냐면 이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누군가가 선진국에서 이걸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 테러 단체, 그다음에 독재 국가, 인종 청소를 원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하고 그다음에 열심인 전문인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의 상황 저는 이제 여기다 제가 딱 결론을 내주면 좋겠는데 저는 무책임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지금은 이제 AI하고 들어온 그다음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 컴퓨터 게임과 같은 전쟁의 문제들 이런 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평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해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이고 어쩌죠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를 해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우리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일에는 다 그 연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그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일들이 이 사람을 북한 전문 기자, 방송사 최초의 북한 전문 기자로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연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반세기를 관통하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주는 어떤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 저게 저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게 참 아쉬운 순간이 너무 많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로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군사장들하고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명한 이거 그 아까 F-111 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뉴스에 제가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F-110을 잘못 적어서 뭐 1000km 맞아 그 얘기 들은 적 아니 그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는 LA 올림픽을 잘 못 읽어가지고 라 올림픽이라고 한 적들도 있고 그 보석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석이라는 게 왜 뭐지 감옥에서 나오는 거 보석 있잖아요. 근데 반짝반짝하는 보석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는 이제 해프닝이기는 하죠. 그것 때문에 무슨 남북 간에 무슨 전쟁 그 뭐라 그럴까 그 군사 전문가들이 헷갈리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손으로 직접 쓸 때는 그거 해보셨겠지만은 이 아나운서는 정말 괴로워요. 그때 이게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는 이제 먹지로 4장을 쓰거든요. 앞에는 라디오 앵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앵커, 세 번째 장은 뭐 편집부, 나중에 영상 편집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정말 오독의 위험성도 되게 많았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은 정말 많지 않으세요. 우선 방송 사고들은 정말 오만 가지들이 다 있게 되죠. 진짜 재밌는 일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어선이 가끔씩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 어선이 남한으로 가끔씩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조가 돼서 북한에 있다가 혹은 남한에 있다가 송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거 납북이라고도 하고 뭐 월선이라고 하든 납북일 수도 있고 그냥 선을 넘어가서 그쪽에서 납포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선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알고 있었던 일이어가지고는 몇 명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신이 항구가 넘어온다 이제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딱 왔는데 석간신문이 딱 나왔는데 톱으로 뭐 무슨 호 귀한 군인 한 명도. 근데 군인이 없었거든요. 다 민간인이었거든요. 다 뒤집어진 거야 기자실이 통일부 기자실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했는데 통일부 관리들도 무슨 소리야 하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서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석간신문제 기자가 기사를 쓰고 나가지고 천천히 밥을 먹고 들어왔어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어. 어떻게 된 거야? 군인이 어디 있어서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병사. 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병사라고 들은 걸 갖다가 군인 솔저로 들은 거지. 그래서 그게 군인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희대의 오보가 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오보는 기자의 숙명이기도 해요. 저도 오보 많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진짜 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덕목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금방 걔네들도 자기 스스로한테 속지만 우리도 많이 속거든요. 예,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거. 예, 그걸 AI하고 얘기하면 추론 기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AI가 요즘 이제 그 딕테이션이 막 뜨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그 딕테이션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엄청 실수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잘못 집어넣는 경우들.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실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검이에요? 아, 여기 우리 이제 그 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타이더맨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표현한 닉네임을 하나씩 다 정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항상 그 거미줄처럼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스타일이래요. 멋있다. 분들인 건 막 그렇게 흔뜻은 아니고 그냥 밀떡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예. 맞아요. 아니,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예. 제가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취직을 하고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쟁이 만약에 발발이 된다면 물론 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반기랑 후반기로 더 나뉘어졌을 거고. 아, 이 영화는요, 영화 산업은 그 전쟁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공보로서 영화 산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게 선전전의 일환으로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이 색채가 아주 뚜렷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걸 희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과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핸드폰이 될까? 우리는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전기는 어떻게 될까? 전기 모터가 못 들어오면 우리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 수세식 화장실에 물은 어떻게 끌어올리고 어떻게 내릴까? 물 탱크 펌프는 난방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들이 밥은 어떻게 해 먹을까? 우리 집은 불 뗄 수 있는 장작을 뗄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할까?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 그러면은 요즘은 인포테인먼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보가 있는 예능. 그다음에 그거를 작가들은 쇼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쇼와 교양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쇼양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장르들도 요즘은 상당히 그 유망한 스토리텔링이 되면
유망한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예. 돈도 많이 안 들고. 약간 하시는 동안 뭐 번아웃이라던가 아니면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안 좋은 소식 그거는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인가 그때인데 아나운서 시절에 무슨 그 사건 사고 흉악범들의 사건 사고가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참 기사도 좀 무식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기 뭐 목이 반쯤 잘린 채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뉴스 하면은 좀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번아웃은 그래서 온 거 기자라고 해서 온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숨을 돌릴만 해지니까 갑자기 제가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을 못 쉬었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졸업 예정자로 취직을 했잖아요. 4학년 겨울방학이 없는데 한 십몇 년 정도 됐는데 그때 갑자기 막 이렇게 울컥하면서 서러워지는 거야. 나 그 겨울방학을 나는 못 쉬었어. 왜냐하면 그땐 출산휴가도 딱 60일. 그거고 그때 뭐 얼마나 휴가가 또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했고 또 보도국은 격주 휴일 근무였고 이러니까 한 달에 2번 쉬거나 아니면 비상 걸리면 한 달에 1번 정도 쉬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때는 번아웃인지 몰랐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그냥 서러웠던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때 고민들은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잘 견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30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루하지가 않았던 게 한 분야에 있었다고 하지만 한 분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어제 뉴스를 오늘 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 변했고 미디어 환경도 계속 변했고 이 변화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떼방북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소의 생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소가 서산 목장에서 평양을 가요. 금강산을 가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콧뚜레는 언제 하나, 귀는 언제 뚫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소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저는 그래서 감자, 소, 옥수수, 그 다음에 일기예보, 핵도 뭐 되게 재밌게 잘 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덕후적인 게 있으면은 재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게임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므로써 나는 번아웃이 와야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알았으면 아마 휴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억울했어요. 그냥 몇 번 울고 말았어요.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응급실에 몇 번 이제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애가 둘이지, 출장 가지, 야근하지, 또 공부도 대충은 못 하겠지. 그러다가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좀 약간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건강 잘 자고 여러분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일단 자는 시간부터 어떻게든 간에 빼놓으면서 자기의 열정을 불태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래 하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30년 후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정신없거나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매일매일이 너무 재밌거나 이러면 번아웃이라는 거를 젊었을 때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MBC를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한 번도 그런 나는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그것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면 그것을 번아웃이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 자꾸 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들면서도 해요 그냥.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그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세상은 정반합으로 돌아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행운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저나 김연경 기자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냉전의 시기도 겪었고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이후에 찾아온 어떤 해빙 무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개성공단이 열림으로써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래서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갔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또 얼어붙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어떤 그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졌던 그런 시기도 겪었고 그런데 이게 보면 다 정반합의 원리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제가 김연경 기자하고 같이 평양에 갔을 때는 그 평양의 중앙방송에서 우리로 치면 그 뭐라 그러죠? 국정원 직원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따라다녔었어요. 다 따라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9시 땡 하면 이제 여기는 평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엄기영 앵커하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방송 원고를 사전에 검열하겠다고 원고를 내놓으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검열받기가 싫어서 원고를 안 썼어요. 그리고 원고는 내 머릿속에 있다. 난 쓴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당신 머리빡을 깨겠어. 이러면서 정말 저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약간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문을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게 팍 서갖고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방송 그러면 오늘 파토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파토 내려면 내라. 근데 나는 원고를 안 썼다 진짜. 응?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겼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9시 한 30초 전에 문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하도 안 쳤었어요 그때. 정말.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어떤지를 우리는 가서 보고 또 이렇게 그랬었는데 정말로 남북이 참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또 여러분의 미래도 훨씬 더 많이 다양해지고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